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장윤미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굉장히 무덥고 제가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렇게 습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서요. 처음이죠. 제가 예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최근에 동남아 여행 다녀오신 분이 그곳이 더 뽀송뽀송하다고 시원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 생존 게임 잼버리, 서현역 칼부림 이후 쏟아진 살인 예고, 주호민 교사 고소 뼈아프게 후회.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 생존 게임 잼버리라는 주제인데요.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각종 악재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태풍 때문에 야영지에서는 좀 조기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이 원래는 이제 중국 쪽으로 비껴가느냐 아니면 한반도를 통과하느냐 그쵸.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반도를 통과해서 주말에 상당히 많은 네. 비가 내릴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비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곳의 상황이 이제 텐트를 쳐서 맞아요. 이제 숙식을 해결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태풍이란 건 비도 마찬가지지만 바람까지 동반하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럼 강한 비바람을 이 태풍이 좀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으로 이제 조기 이동을 좀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잼버리에서 터져나왔던 주요 논란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막 첫날에요. 온열 진환자가 이 400여 명 정도가 이제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난 2일 이제 개영식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80명 정도가 갑자기 또 네.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으로 실려주고 가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영식이라는 건 이제 개최식 같은 거예요. 사실상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때부터 80명. 그러니까 본격적인 행사에 이르기 전부터 아이들이 정말 픽픽 쓰러졌다는 건데요. 네. 이 행사 우리나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4만 3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왔고 많은 국가에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만큼 세계에서 보는 눈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온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정말 천재지변에 가까워서 예측이 안 됐느냐? 그런 건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체지의 지형의 특성상 이게 갯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매운 지형이라서 통상적인 가로수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이곳의 지역구 의원이 이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거든요. 여러 차례 지적을 합니다. 일단 너무 뜨거운 그 온도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에게 그쵸. 그게 또 청소년들이 머무는 게 되니까요. 또 배수 문제가 있고 벌레 문제 있고 위생 문제 있고 지금 고스란히 노정되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1년 전에 계속해서 현안 질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처음에는 확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질문이 다시 나오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일주일 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제로 갔어요. 그리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완전 이거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조기 퇴소를 한 일부 국가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게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준비가 할 시간이 없어서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아닌 것이고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제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도 안 했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강한 폭염 때문에
당초에 조직위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와 이제 각국 잼버리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해서 개영식을 또 취소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연기하려고 논의 중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영식에 참석하기로 한 뭐 윤 대통령 때문에 강행했다라는 의혹이 또 떠돌기도 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확인됐다라기보다는 좀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음모론이다라는 취지로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그런 겁니다. 개영식 자리에 대통령 내외가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 부분은 막 뉴스에서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만큼 큰 국제 행사였기 때문인데 이 주관하는 행사 주최 측에서는 너무 더우니까 밤이 되고 저녁이 돼도 기온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아예 개영식을 뭔가 연기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니다. 대통령이 휴가까지 반납하고 현장에 가는데 이거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강행됐다라는 어떤 문제제기가 일각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럼 잼버리 조직위원회 역시도 윤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 개영식을 강행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일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 조직위 측에서도 이 잼버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가이드라인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개최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의 어떤 결정과 무관하게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영식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해서요. 이 부분의 논란은 더 이상 뭐 확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이 개영식에서 폭염에 지친 참가자들이 배려받지 못했다라는 또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항의의 목소리가 좀 대통령실을 향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날 이제 저녁에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일단 대통령 내외는 여기가 야영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잼버리 행사라는 게. 그런데 이제 맨땅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교적 넓고 좀 편안해 보이는 쿠션에 이제 앉았어요. 그런데 그것과 대비하는 사진들이 많이 보도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저녁이 돼도 이 대지의 온도는 바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올라오는데 아이들은 별다른 장비 없이 그냥 누워 있고 앉아 있고 그 열을 견디고 있는데 이게 좀 대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아이를 보낸 학부모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덥고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 내외가 나올 때 아이들 딱 이제 도열해가지고 박수치게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언짢다는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잼버리에 참석한 학생 일부가 폭염 속에서 3시간 동안 걷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개영식 현장에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입장을 하지 못했대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대통령 내외 참석으로 인한 가방 검사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학생들 인터뷰가 소개가 된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먹고 자는 야영지와 개영식, 그러니까 이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걸어서도 한 30분이 걸린대요. 꽤 멀 거리긴 한데 워낙 덥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한 3시간이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뭐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해서 갔는데 그러면 이제 행사장에 들어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렇겠죠. 이제 대통령 내가 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보안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가방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참여 인원이 크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 부분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지체되고 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정작 이 행사의 주인공인데 못 들어갔다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새만금 잼버리 공식 SNS가 있는데요. 이 세계 잼버리 대회에 자녀를 보낸 이 학부모들의 성토회장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폭염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학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전화는 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 나 뭐 너무 더워. 지금 뭐 벌레가 여기 엄청 많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는데 냉방 장치는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심지어 너무 땀을 흘리니까 이제 탈수 증세가 오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이제 학부모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단 대통령 내외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분은 좀 쇼킹했다. 왜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힘든데 뭐 박수까지 치게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게 국제 행사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인 망신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잼버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아느냐. 완전히 무질서하고 몹시 덥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 영국 온 사람들이 일단 너무 많은 인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텐트 칠 곳이 없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땅이 진흙범벅인데 서로 이 공간을 잡느라고 막 세계 아이들이 막 싸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일단 시설의 문제, 샤워장이 굉장히 뭐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배수의 문제,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좀 더럽다라고 아이들이 그랬죠. 그리고 벌레에 굉장히 많이 물리고, 그러니까 위생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라는 어떤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온열 관리를 잘 못하고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먹는 것만큼은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회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이 곰팡이 계란이라고 해서 사진이 좀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1인당 계란을 2개씩 지급을 받았는데 40여 명이 받은 계란 80여 개 중 6개에서 이 곰팡이가 누가 봐도 딱 곰팡이가 핀 그런 계란을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거 국제적 망신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50대, 이제 60 가까이 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태어나서 한 번도 곰팡이 핀 계란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란은 뭐 삶아서 먹고 뭐 이러면 그렇게 뭐 냉장 보관만 제대로 해도 썩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배급이 됐던 이 계란을 봤더니 누가 봐도 육안상으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국제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뭐 이런 행사, 학술대회, 컨퍼런스, 이게 다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아니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에서 달걀 80개 중에 6개 곰팡이가 폈는데, 이제 주최 측에서는 아니 이게 달걀 어떻게 유통되는 걸 우리가 이제 받게 됐는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이게 큰 탈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너무 무신경했다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정말 총체적 난국인데요. 이 잼버리 내에 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 어린 참가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참가자들에게 폭리를 일삼아서 또 논란이 됐네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휴가지나 행사장 근처에서 음식을 엄청 폭리를 취해서 뭐 삼겹살인데 조금 주고 한 뭐 2, 3만 원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편의점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데 편의점 가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뭐 아이스크림이니 뭐니 이제 사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한 30분 기다려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최소한 필요한 두루마리 휴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떨어지고 그걸 뭐 바리바리 싸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는데 이거 통으로 사도 상당히 좀 저렴하게 사는데 딱 2마리를 사는데 4,0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평소에 다른 슈퍼에 가면 훨씬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이거 폭리를 취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이슈도 좀 있었는데, 영내에서 이제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조치가 미흡했다라면서 일부 참가자 측이 퇴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가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 그렇죠. 이 사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새벽 시간대 한국 여성 지도자가 샤워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참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상황을 본 사람이 100명 정도가 된대요. 여자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 들어온 남성은 성인 남성이었고요. 잡고 보니까 태국인 지도자였는데 좀 이 사람이 뭐 몰랐다 그러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고 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경미한 사안이다, 이게 성범죄로는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건조물 침입 여부는 한번 뭐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목격자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사실 국적을 확인해 봤는데 태국 사람이었는데요. 처음에 자기 필리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에 갔을 때 뭐 실수하면 괜히 뭐 다른 나라 사람인 척 하는 것처럼 이걸 굳이 다른 동인이 없었다면, 자기가 잘못하게 그냥 실수였다면 국적을 속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대단히 수상쩍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성범죄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이 피해자도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분리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행사 주최 측에서는요, 이거를 그냥 좀 묵히다가 경고 조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카우트의 전북 그 연맹에서는요,
도저히 우리는 계속할 수가 없다. 이 행사를 우리는 철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철수 막 기자회견을 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말 총체적인 난맥상을 예,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준비도 미흡했던 것뿐만 아니라 행사를 개최하는 그 기간 동안의 관리도 잘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개영식에서 많은 온열 환자가 발생한 이유를 묻자 이 K-팝을 언급한 최창행 사무총장도 지금 논란에 올랐습니다. 행사에 대한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참가자들 탓을 하는 게 참 이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가자들이 또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온열 질환에 시달리고 더위를 못 견뎌서 탈수 증세가 와서 막 구급차에 실려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했는데 완전한 실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K-팝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에너지를 분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때로 이야기하자면 뭐 장기자랑 그리고 K-팝, K-문화, K-컬처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또 한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또 그 문화를 즐기고자 했겠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단면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쓰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더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냉방시설 같은 거를 잘 갖춰놨어야 되는데 그냥 개인 탓을 한 거죠. 너네가 혈기왕성한 상황에서 이런 거 즐기다가 에너지 분출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이거는 자기들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로도 들려서 그렇죠. 정말 언론과 뭐 시민들의 막 굉장한 그렇죠.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명선 전북도의원의 발언도 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랐고 불평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전북도에서도 이게 개최를 하고 있는 건데 전북도의원이 책임을 갖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할지 대안을 내기는커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 애들 귀하게 자라서 어려운 거를 몰라서 지금 이걸 못 견딘다. 원래 야영이란 건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생 전문가 베어 그릴스도 이제 참가를 했는데 그분도 힘들어 보이더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견디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에 몰아넣고 너네 탓이야. 귀하게 자라서 그래. 이건 원래 기본인데 제대로 이런 캠프를 못 즐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전 세계 여기에 아이들을 보낸 사람들이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할 거예요. 결국에 이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과를 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예 잼버리 현장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 조직위원회가 당초 언론에 허용했던 취재 장소인 이 델타 구역을 통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원래는 이 취재를 뭐 아무데나 취재진이 막 이 행사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공간도 그렇죠. 넓고 하니까. 그래서 델타 구역이라고 해서 이 구역에선 자유롭게 취재도 가능하고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뭐 사진 촬영도 되시고요. 이런 구역이 있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부터 통제합니다. 저희 여기서 뭐 촬영하시면 안 되고요. 인터뷰도 뭐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면 이 행사 운영에 이 착지를 보도하게 한 시점부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론 통제를 사실상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또 원래 어느 시점부터는 좀 취재를 제한해 주십시오. 뭐 최소한만 해 주십시오라고 미리 예고됐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취재 지원에 대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건 뭔가 언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을 좀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최대 인원 참가국인 영국을 비롯해서 이 미국 그리고 또 싱가포르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신들도 더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아이들은 정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왔더라고요. 최소한 150만 원 정도 들였다고 하고 영국인의 한 아버지는 이 로이터, 이게 미국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보내는데 한 850만 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이제 미국에서 오고 가는 비용에 뭐 여러 부대 비용까지 해서 했는데 완전히 우리 아이의 꿈이 악몽으로 변했다라고 현지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딸을 보냈다고 하는 그 한 부모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 야영의 즐거움, 뭐 그렇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뭔가 노하우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말 그대로 서바이벌 미션이 됐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 언론에 달리는 여러 가지 반응들 보더라도요, 이거 완전 오징어 게임이다. 그냥 뭐 생존을 위해서 그냥 각계 전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여러 국가들, 특히 영국, 미국의 참가율이 높습니다. 이 국가들이 또 이 발원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수의 15% 정도를 차지했는데 전부 지금 조기 철수를 했죠. 그래서 국제적 망신을 많이 좀 자초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사망하는 학생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요새는 뭐 케이팝도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푼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을 텐데 옆에서 친구가 쓰러지고 본인도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잼버리가 파행 위기까지 온 상황에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뒤늦게 뭐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게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가족부에만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게 문화체육관광부랑 행정안전부 같이 이제 주관으로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행사인데 여성가족부 장관 뭐 행사 끝까지 있으라고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대통령이 아이들 문화행사 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고 한 상황에서 일단 그 현장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일단 너무 더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이 쿨링버스 230대 추가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들 쿨링버스 이제 300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온열 질환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기기적인 지원책이 마련이 됐는데 이게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는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문제점은 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을까요? 일단 학부모들 보면요.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 뭐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거의 전쟁터에서 야전병들이 자는 곳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나 이런 데서 지금 지내고 있어. 뭐 내가 자는 곳은 여기야라고 사진 찍어 보냈는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예, 전쟁터에서도 이런 데선 안 재우겠다라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프다라고 하면 아주 작은 이제 통증 완화제 한 알 정도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의료진들이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통제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12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시설 복구가 되거나 할지 좀 의문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일정 중에 하나죠. 이제 K-팝 콘서트가 퇴영식이 진행되는 오는 11일 저녁에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당초 일정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폭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연기가 된 거죠? 이게 정부의 설명은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너무 기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강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이게 거의 피날레적인 행사인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룹들이 많이 참여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날로 계속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뒤로 미룬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고 전형적인 공무원식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는데 아이들이 기다렸던 이 행사 마땅하게 잘 치를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태풍 때문에 다들 철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뭐 본다고 한들 아이들이 이걸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정이 한 6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책임 정치가 실종된 한 단면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전 정부 때 우리나라가 선정이 됐죠. 그리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어요. 예산도 1,000억이 이상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 정부, 현 정부 탓할 것 없이 이걸 잘 이어받아서 마무리 져야 되는 건
지금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아까 성비위 의혹, 성범죄 의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분은 이거 정치 공작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권 개입설을 제기했거든요. 일부러 이 행사를 사실상 파탄나게 하려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취지예요.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는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대통령이 특별 지시도 한 만큼,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한국의 여러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좀 전환을 시킨 만큼 제발 끝에는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과 그러게요. 기억을 갖고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생존 게임이 돼버린 잼버리 대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6일이라는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좀 아이들이 행복하게 좋은 기억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 생존 게임 잼버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현역 칼부림 이후 쏟아진 살인 예고입니다. 신림역 그리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이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 14명을 냈습니다. 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사건을 좀 모방해서 내가 범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범행을 저지를 마음이 없는 사람이 뭔가 한 범죄를 보고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단 이 불안이 내재해 있던 그런 상황에서 나와 유사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방아쇠가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 같은 경우에 네. 상당히 유사하죠. 신림역 사건도 정말 길에 가는 무차별적인 시민들을 그랬죠. 상대로 흉기를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 정신과 질환 같은 것을 많이 호소했지만 특히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마약을 본인이 복용했다라고 판타닐을 복용했다고 했지만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네. 뭔가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죠. 지금 이 서현역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조현병의 초기 증세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밀한 좀 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오후 2시에 이제 열렸는데 지금 뭐 한창 논의 중일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신상공개 여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제 주변에 변호사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신상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상공개의 요건은 딱 법정되어 있죠. 일단 범행의 수단이 매우 잔혹할 것,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 매우 확실할 것, 그리고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그 현장에서 차를 돌진하고 흉기를 난동을 부린 게 CCTV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직후에 잡혔기 때문에 범행을 이 사람이 저질렀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뭔가 추가 제보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사건 당시에 피의자가 운전하던 이 승용차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어제 오전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혐의도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일단 원래 14명에 대한 살인 미수, 차량으로 친 분이 5명이었고요. 흉기에 찔린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차적으로 차량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60대 여성. 너무 안타까운 게 남편이랑 같이 외식하고 맞아요. 장을 보려고 했다고 했죠. 남편분은 아내를 오히려 인도 보호하려고. 쪽으로 했는데 뒤에서 차량이 돌진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14명에 대한 살인 미수였지만 1명에 대한 살인, 13명에 대한 살인 미수로 죄명은 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 분이 사망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과거에도 아닌 듯 같은 경우에도 조현병이 실제로 있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고 한 5명을 살해했나 이랬거든요. 방화에 흉기난동에 이랬는데 신상공개 됐었거든요. 아마 같은 추세로라면 신상공개되고 엄벌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 병력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거부를 했다라고 해요. 비슷한 일들을 보면 참 이렇게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 국가가 나서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또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환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이거를 입원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치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처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뭐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범죄에 이르는 비율은 1%도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 약을 잘 먹고 그 치료를 받고 통제를 하면 범죄에 이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지금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에는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가족 2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입원을 시키거나요. 네. 아니면 지자체장이 전문의 소견을 들어서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경찰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2번째, 3번째 제3자,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하는 경우는 거의 사문화됐다라고 합니다. 이걸 억지로 만약에 감금을 한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감금한다 해서 실제로 공동감금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법적으로 법원이 이걸 한번 판단을 해서 입원 여부를 헤아리자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미리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국가에서 관리해 준다는 차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정신병원 입원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올리게 되면. 네. 그러면 뭔가 사전적으로 많이 통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반론은 이 환자의 인권에 침해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법이 도입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논의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내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정신병력을 앓은 게 있다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든지 뭐 심신상실의 상태였다, 뭐 이런 주장도 할 수도 있을까요? 이 최모 씨, 그러니까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최모 씨의 변호인이라면 그런 주장 밖에 사실상 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때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할 정도로 상당히 유능한 학생이었는데 뭐 특목고 입학이 좌절되고 그 즈음부터 병원을 다녔다는 보도는 나오니까요. 그런데 심신미약이 설사 인정되더라도요,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살인죄잖아요. 살인죄는 양형 기준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인명 경시에 기반한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양형이 무기징역 내지는 2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에요. 그렇다면 안인득 사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1심에서 사형이 나왔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을 하니까 심신미약, 심신상실, 그래 알겠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것도 참작을 하겠지만 너무 좀 중대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들을 해서 사형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래도 심신미약인 걸 감안해서 무기징역으로 깎아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형을 받더라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모두 28명의 협박 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 잡고 봤더니 제가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게 거의 10대, 그러니까. 20대였던 거예요. 물론 40대도 있긴 했는데요. 잡고 봐서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일상의 공간, 백화점, 지하철역, 마을버스 정류장 맞아요. 등에서 흉기난동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데, 내가 몇 월 며칠 12시에 어디에서 누구를 뭐 특정 성별 내지는 뭐 경찰을 죽이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잡고 나면 그냥 장난이었다? 그냥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사실 행위만 보게 된다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거나요, 아니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포를 조장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하는데,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거 적극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들여다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서나 소방관에 저희 어릴 때도 지금 불났어요 뭐 이러고 끊고 이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출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현장에. 그러면 공권력이 낭비가 되는 거고, 나는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속았다고 보는 겁니다. 위계. 그러니까 계략을 써서, 장난이 아닌 정말 속임수를 써서
공권력을 낭비시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더 엄중히 좀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가 이런 살인 예고에 대해서 이 살인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살인 예비, 살인 음모 관련된 어떤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제 뭐 이수정 교수님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그냥 장난글을 올리는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건 거의 살인을 예비하고 있는 행위로 봐야 된다.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네. 모든 범죄가 예비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살인과 같이 중한 범죄에는 이른바 예비행위, 준비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난 글만 올렸을 때는 법리적으로 이 살인 예비죄로까지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근에 신림역에서 내가 사람들 해하겠다 고지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실제 신림역 그 흉기난동 사건과 별개로 네. 그리고 흉기를 실제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살인 예비죄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20대 남성이 잡혔어요. 맞아요. 이 남성은 미리 내가 경찰을 살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흉기를 구입한 뒤에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죠. 그리고 잡혔단 말이에요. 살인 예비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낮 도심에서 사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호신용품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호신용품이라도 챙겨야지 안 그러면 정말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무섭다라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기사를 종합해 보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품 판매율이 많게는 400%, 뭐 적게는 한 150%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지하철역에 저희가 불안한 마음 좀 해소하시라고 마련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분사기 있죠. 네. 이거를 바구니에 담아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호신용품이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남성분들도 뭐 건장한 남성은 피해를 덜 당하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신림역. 그래서 이런 배 복대 같은 거를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남성분들은 3단봉을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인들은 호신용품을 위급 상황에서 제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힘들죠.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런 살인 계획을 머릿속에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해왔던 이 가해자는 여러 머릿속에서 그려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본인이 상당히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맞닥뜨린 그렇죠. 정말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일단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온라인에서는 팁 아닌 팁으로 해서 좀 슬픈 단면이긴 한데 이어폰을 꽂고 다니지 말 것을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니지 말라고 공유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소리를 들어야. 그렇죠.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등 뒤에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게 좀 장점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칼부림 사건으로 오인을 해서 경찰이 중3 학생을 과잉 진압해서 이 학생이 크게 다치는 일이 또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게 왜냐면 학생이었어요. 네. 지금 경찰도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불신 검문 같은 것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강남역에 뭐 장갑차를 보내기도 했고요. 테이저건도 좀 비교적 자유롭게 통제하는 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서현역 사건의 피해자가 후드티를 입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사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당연히 공포감이 들죠. 그리고 이 아이는 실제로 흉기를 들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중학생 아이가 검은 후드티 입은 사람이 지금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라는 신고를 접수한 거예요, 경찰이. 근데 이 경찰이 아이한테 다가갔을 때 아이가 왜 너무나 놀랐냐면 사복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보자고 하고 뭔가 범죄자로 하니까 이 아이는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본인이 또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이 아이도 이런 상황 무섭잖아요. 뉴스는 알고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뒷걸음질 치다가 그 사진을 봤더니 너무 크게 다쳤어요.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졌다고 하는데 온 몸에 사실상 찰과상이 있어서 이 아버지 인터뷰를 봤더니 아니 이게 뭐냐고 하는 거죠. 이게 미성년자 아이고 실제로 흉기는 들고 있지 않았고 그냥 검정 후드티를
머리 위에 쓰고 그렇죠.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공포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뭐 경찰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가 워낙 크게 다치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요. 전국 곳곳에서 이 묻지마 범죄 공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장갑차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단면을 보면요. 경찰 특공대가 무슨 기관총 같은 걸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된다. 뭔가 경찰력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최소한 이 지역에서는 범죄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분들 인터뷰를 보면 이게 과연 만능인가, 그리고 공권력이 너무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되어 있는 걸 좀 공포스럽게 느낀다. 그리고 인근 상인들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오인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양 단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은데요. 묻지마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는요. 주호민, 교사 고소 뼈아프게 후회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 굉장히 떠들썩해서 많은 분들이 접해서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좀 짚어볼게요. 사실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건 그 서해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교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을 때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가 아이의 선생님을 고소했어? 라고 하면서 좀 공분을 사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좀 비교적 상세하게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문제 제기할 수 있었느냐? 녹음기를 아이의 뭐 가방 내지는 뭐 바지에 넣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해서 그걸 또 떨어뜨려서 또 알게 됐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녹취를 이렇게 몰래 하는 게 과연 맞느냐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게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이 선생님이 상당히 평판이 좋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유지되던 특수학급이 아닌데 새로 만들고 아이들을 거기서 건사하시면서 학부모들의 신망도 상당히 많이 얻으면서 또 공분을 많이 삼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화를 냈던 지점 중에 하나는 기소만으로 어쨌든 교사직을 못 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이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되니까 지금은 학교에 복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주호민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재판도 이제 하게 된 건데 이래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비난의 화살이 주호민 작가로 많이 향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좀 사과를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냥 일반 아동들이 아니라 이제 특수학급의 아이들 그리고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건사하는 선생님이 당장 이제 교육 현장을 그렇죠. 떠나게 됐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소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 삼거나 하는 방향으로 풀 게 아니라 진작에 같은 반 학부모님들 그리고 더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잖아요. 같은 그렇죠.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시니까요.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측에도 문의하고 교육청에도 문의했을 때 이거는 뭔가 공적인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본인은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어떤 답변이나 이런 부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었지만 이 동료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취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녹취에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건가요? 예, 녹취를 들었더니 이제 주호민 작가가 올린 장문의 그 사과글을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가르침,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선을 넘은 말들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원래는 일반 반에 있었어요. 2학년이라고 했는데 나이는 11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진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발달에 이제 지체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특수학급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너는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없으니까 다시는 그 반으로 못 돌아가라는 취지의 어떤 아이를 좀 타이른다기보다는 좀 질책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뭐 누구야라고 부르지 않고 야 너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언급을 하면서 너 싫다, 난 너 싫다라고 이제 교사가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주호민 작가 측은 사실 이제 교사 분리라든지 뭔가 학교의 이야기를 해볼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고소를 선택한 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일까요? 이게 제일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죠. 왜 선생님을 사지로 몰아넣느냐. 기소만 돼도 선생님이 직위 해제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걸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후회한다라는 취지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주호민 작가의 아내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내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는 재판 내용에 대해서도 또 상생이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 이게 이 사안이 많이 무르익은 다음에 언론에 사실 알려진 거예요. 재판에 넘겨지고 이 학부모, 그러니까 주호민 씨의 부인이 증인으로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증인 신문을 해보면 피해자나 피해자 측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 마지막에 기계적으로 묻죠. 그렇다면 피고인,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죠. 피고인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선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까? 라고 했을 때 주저하면서 처벌을 원합니다. 이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이제 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의 심경은 우리는 사과 한마디를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분이 해당 재판에서 다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죄를 다투면서 이 녹취에 워낙에 음성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음성만 있지 화면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독본 같은 걸 이야기한 거다. 내지는 혼잣말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이한테 가서 닿는 대화였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인지 그건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텐데 그렇죠.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사과를 바랬는데 사과가 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를 다투니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저하다가 네라고 답변했다는 게 주호민 씨 측의 입장입니다. 일단은 학대를 의심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까지 이루어졌고 1년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주호민 작가가 학부모들에게 잘못한 지점에 대해서도 또 본인이 인정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 일이 촉발된 이제 원래 일반 학급에 있을 때 여자 아이 밑에서 이제 하의를 뭐 이렇게 좀 벗은 부분부터 이제 사과를 다시 했고요. 네. 그리고 특수학급에 이동을 되고 반을 옮긴 다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되게 고압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특수학급 교사를 추천했다 뭐 이렇게 하면 약간 갑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특수학급 교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학교도 됐고 그래서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는 선생님을 학교에 추천을 하고 그 이후에 선정되기까지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측 입장을 또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들이 또 양측이 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 문제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일이 좀 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현명한 좀 해결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일단은 주호민 작가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저도 강경하다라는 입장을 받았었는데 이제 상황이 조금 지나게 되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사과의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고 약 8페이지에 걸친 이 입장문을 보면요. 사과만 17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여론의 시선은 굉장히 좀 아직도 싸늘한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8장에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사과문이거든요. 이게 보통의 대통령 연설이나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 무슨 단어를 몇 번 썼다, 이게 몇 그렇죠. 단어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아이라는 단어가 이 사과문에 61번이 나온다. 그런데 교사라는 단어 45번,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단어 18번이 나온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 위주의 입장의 사과문이었다라는 또 비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을 설명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그러게요.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 선생님이란 단어보다 교사라는 단어가 더 많잖아요. 근데 교사라는 건 어감이 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지적하는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양쪽에 좀 잘못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소장 공개되면서부터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의원실에서 이 공소장을 국회에서 이제 요청해서 사법부로부터 받아서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니까 이 공소장에는 대단히 상세하게 범죄 사실이 들어가잖아요. 이 선생님이 이 주호민 씨 아들에게 했다는 말이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진짜 밉상이다. 그리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넌 앞으로 그 일반 반에 못 가. 친구들한테도 못 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육인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의 어떤 이 정말 아동학대인지 이 판단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로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게 전문가도 이 녹취 같은 걸 들어본 다음에 선생님을 탓하기도 어렵고 또 이 아이를 탓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수학급 교사분들이 아이를 강제적으로 제지한다라고 해서 기소된 전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 선생님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님께 들었더니 대단히 좀 말 못할 사정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일단 장애아들이 특별히 좀 통제가 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장해질수록 물리력이 수반돼야 이 통제가 되는 부분도 그렇겠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어떤 훈육법, 교육법이 있을 텐데 너무 이제 법의 잣대로만 교육 현장을 들여다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양쪽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